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올해로 72이 된 박명자라고 합니다. 오늘따라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파랗네요. 이렇게 맑고 높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방금 저는 서울 구치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 차가운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수의를 입고 앉아 있는 제 친구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제 친구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아니, 지금은 이름 대신 2084번이라는 차가운 번호로 불리고 있지요.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사건이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의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그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바로 제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혀를 찾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냐고 노망이 났다거나 성격이 원래 포악했을 거라며 인터넷에는 온갖 욕설이 도배가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영순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여고 시절부터 단짝이었습니다. 벌써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네요. 영순이는 반에서 가장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밟지 못해 조심조심 피해 다니던 아이가 바로 영순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순이는 모진 세파에 악 한 번 쓰지 않고 묵묵히 그 고생을 다 견뎌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손이 다 트고 갈라져도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부르다며 웃던 친구였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딱 영순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지요. 그런 영순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말입니다. 제가 면회실에서 영순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니 영순이가 오히려 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달래더군요. 명자야,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 말라비틀어진 손을 유리창에 대고 저를 위로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착하고 순하던 내 친구를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여린 여자를 서늘한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하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를 죽인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그 고통 끝에 마주한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이 해주지 못한 심판을 자신의 손으로 내리고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한 어머니의 슬픈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흉악범 2084번 김영순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엄마 김영순이 진짜 마음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고 듣고 겪은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친구 영순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가 일어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영순이의 아들인 민호가 며느리와 친구들과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영순이에게 민호는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영순이에게 민호는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자 종교였습니다. 민호도 그런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참 착하고 효심 깊은 아들로 자랐지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영순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동네방네 떡을 돌리며 우리 민호 장하다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으니까요. 그런 민호가 참한 며느리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도 영순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지은이는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아가씨였습니다. 싹싹하진 않아도 어른 어려워할 줄 알고 민호한테 지극정성인 것 같아 영순이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이 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나 봅니다.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는데 수화기 너머로 영순이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야. 우리 민호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꺼이꺼이 우는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영순이가 있다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영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침대 위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자 차갑게 식어버린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용돈이라며 봉투를 쥐어주던 그 듬직한 아들이 물에 퉁퉁 부른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던 겁니다. 경찰 말로는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낚시터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는데 깊은 곳이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함께 갔던 며느리 지은이와 민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철수라는 친구가 구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혼절할 듯 울고 있었고 철수라는 그 친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정말 불의의 사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장례식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영순이는 밥 한 톨 넘기지 못하고 식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러다 영순이마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어 저는 잠시도 친구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영순이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아주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한 건 바로 발인 날 새벽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텅 빈 빈소에 영순이가 지쳐 잠시 쪽잠이 든 사이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 끝 흡연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려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상복을 입은 며느리 지은이와 아들의 친구라는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복도는 어두웠고 사람도 없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친구를 잃은 친구가 나누는 대화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나 은밀했습니다. 제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애교 섞인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이더군요. 걱정 마. 완벽했어.
경찰도 사고사로 종결했잖아. 이제 우리 세상이야. 조금만 참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세상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이 죽고 친구가 죽었는데 우리 세상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수가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지은이가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더군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남편의 영정을 모셔두고 딴 남자 품에 안겨 있는 며느리. 그리고 친구의 아내가 안기는데도 그걸 뿌리치기는커녕 등을 토닥이는 남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둘 사이에는 무언가 있다. 그리고 내 친구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영순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친구가 충격으로 쓰러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모른 척하고 장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화장터에서 아들의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영순이는 또다시 혼절했습니다. 지은이도 목 놓아 울더군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하는 지은이의 눈매가 묘하게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철수라는 남자가 지은이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 눈빛은 슬픔보다는 욕망에 가까운 끈적한 시선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영순이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며칠간 영순이네 집에서 같이 지내주기로 했습니다. 영순이는 아들의 방에 틀어박혀 아들의 옷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명자야. 우리 민호 냄새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민호가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며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영순이에게 제가 본 것을 말해야 하나 수백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지은이가 반찬을 해왔다며 영순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민호 씨도 하늘에서 걱정해요. 지은이는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인 척 영순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순이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고맙다. 너도 힘들 텐데 애미 챙긴다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지은이가 돌아가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베란다 쪽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1층 화단 쪽에 낯익은 차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장례식장에서 봤던 철수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간 지은이가 그 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여자의 얼굴에 피어난 그 웃음은 너무나 환하고 또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창문을 움켜쥐고 영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순이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영순이가 알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알려야 했습니다.
내 친구가 저 끔찍한 것들에게 속아 바보가 되는 꼴은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영순아. 제가 조심스럽게 친구를 불렀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 영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제가 뱉은 다음 말에 순식간에 날카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말이다. 그리고 민호 친구라는 그 철수라는 놈.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제 말에 영순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것과 방금 베란다에서 본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순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다 듣고 난 영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영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5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서늘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습니다. 명자야, 나 좀 도와줘라. 그것들이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경찰이 못하면 내가 해야겠다. 그날 저는 영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시퍼런 도끼가 들어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약한 어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 무서운 사냥꾼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극적인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누워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찬물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밀어넣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 저는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우적우적 씹어 삼키던 영순이가 퀭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힘내야 한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민호 억울해서 저승길도 못 간다. 내가 그년 놈들 속을 낱낱이 까발려야겠다. 영순이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겠지만 영순이는 꾹 참았습니다. 오히려 더 약하고 더 어수룩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안심시켜야 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것이지요. 다음 날부터 영순이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구나. 민호 생각이 나서 잠도 안 오고. 내가 와서 말동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지은이는 마지못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요. 영순이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너밖에 없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아주 은밀하게 며느리를 떠보더군요. 근데 지은아, 그날 낚시터에서 우리 민호가 물에 빠졌을 때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니? 그 수영 잘하던 애가 어떻게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갔을까?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물을 마시던 지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요. 지은이는 컵을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서도 사고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저도 그 생각만 하면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데. 과민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같이 슬퍼하거나 위로했을 텐데 지은이는 화를 냈습니다. 마치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영순이는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주책이다 하며 급히 사과하는 척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영순이의 눈매는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역시 핸드폰과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핸드폰을 뺏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차, 정확히는 죽은 민호가 며느리에게 사주었던 그 차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영순이 집에 와서 샤워를 하겠다고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옷에 냄새가 배었다며 굳이 시댁에서 씻고 가겠다는 거였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영순이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명자야, 망 좀 봐라. 영순이는 며느리의 가방을 뒤져 차 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지은이가 샤워하다 말고 나오면 어쩌나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욕실 쪽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땀투성이가 된 영순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검지손가락만한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영순이는 재빨리 차 키를 가방에 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온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저 갈게요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떴습니다. 민호가 죽던 그날의 기록을 찾기 위해 영순이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고 당일 영상은 이미 지워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삭제된 영상 복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일은 넘은 할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영순이의 조카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녀석이 있어 몰래 부탁을 했습니다. 실수로 지운 손주 재롱잔치 영상이 있다고 둘러댔지요. 며칠 뒤 복구된 파일을 받아든 우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운 낚시터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보다 더 충격적인 건 소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두 남녀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사고 직후 구급차가 민호를 싣고 떠난 뒤 텅 빈 차 안에 남겨진 지은이와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진짜 죽은 거 맞지? 숨 안 쉬는 거 맞지?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 그리고 철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확실해. 내가 확인했어.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살면 그게 괴물이지. 아까 걔 허우적거릴 때 나 진짜 오빠가 뛰어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그냥 보고만 있어서 다행이야. 미쳤어? 내가 거길 왜 들어가? 걔 수영 못하는 거 알면서도 깊은 데로 데려간 건데. 술도 먹였겠다. 발 헛디디는 건 시간 문제였어. 우리는 그냥 운이 없어서 못 구한 걸로 된 거야. 어머니는 어떡하지? 뭘 어떡해. 늙은 노인네. 아들 죽고 나면 금방 시름시름 앓다 가겠지. 그때까지만 효부 노릇 좀 더 해. 그 집도 네 차지가 될 텐데. 컴퓨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악마들의 웃음소리. 저는 제 귀를 뜯어내고 싶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 아니 적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수영 못하는 친구에게 술을 먹여 깊은 곳으로 유인하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보험금과 아파트 때문에. 영순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모니터 속에 암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차라리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영순이가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보이지 않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을 문질렀습니다. 민호야. 내 새끼. 얼마나 추웠노? 얼마나 무서웠노?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던 영순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고 달려가 영순이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순아, 안 돼. 이러지 마. 이거 놔. 놔라. 내 인연 놈들을 찢어 죽여야겠다. 감히 내 새끼를, 내 금쪽 같은 새끼를 물고기 밥으로 줘? 내 손으로 저것들 배를 갈라야겠다. 영순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현관 바닥을 뒹굴며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칼을 뺏으려는 저와 놓지 않으려는 영순이. 결국 제가 영순이의 뺨을 세게 후려치고 나서야 영순이는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서 어찌 사나. 불쌍한 내 새끼 어찌 사나.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친구를 끌어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지옥이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와 아들의 친구가 공모하여 아들을 죽이고 그 대가로 나온 보험금으로 희희낙낙할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 이 추악한 진실 앞에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영순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경찰에 신고하면 저것들 얼마나 살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스를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밀거나 찌른 증거가 없는 이상 구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요. 기껏해야 유기치사 정도일 텐데 그마저도 사고사로 위장된 상황이라 입증이 쉽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변호사 잘 쓰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나라 법이었습니다. 글쎄다. 증거가 이 영상뿐이라. 저놈들이 장난이었다고 우기면. 제 말끝이 흐려지자 영순이의 눈빛이 다시금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영순이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법이 그렇단 말이지. 사람을 죽여놓고도 뱀 혓바닥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지. 영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떨어진 식칼을 주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집에 조용히 꽂아 넣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망나니가 되어야겠네. 영순아, 명자야. 나 결심했다. 내 새끼 억울한 원혼 내가 달래줄 거다. 저것들이 내 아들한테 한 짓 똑같이 갚아줄 거다. 아니 1000배 만배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다. 그날 밤 영순이는 밤새 잠들지 않고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이는 저에게 맑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지은이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민호 일주기 제사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줘야겠어. 그리고 그날 철수도 꼭 오라고 해야겠다. 아들 친구니까 밥 한 끼는 먹여야지. 성대하게 치러준다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서늘한 의미를 그때는 저도 며느리 지은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그 안에서 튀어나올 것은 희망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복수뿐이었습니다. 엄마는 탐정이 되기를 멈추고 이제 심판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은 영순이에게는 지옥이자 동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영순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다음 날부터 영순이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세상 둘도 없는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은아, 젊은 내가 과부되어 칙칙하게 입고 다니는 건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 가지고 가서 예쁜 옷도 좀 사입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라. 영순이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뚝 떼어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보던 지은이도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기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믿었는지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철수 그놈을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철수 오빠가 민호 생각난다고 술 한잔하고 싶다네요. 집에서 간단히 마시고 가게 해도 되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남편 죽은 집에 남편 죽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 놈을 끌어들여 술판을 벌이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소금바가지를 뿌리고 싶었지만 영순이는 달랐습니다. 그래. 민호 친구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들어오라 해라. 내가 안주라도 내어주마. 영순이는 웃었습니다. 그놈들이 거실에서 희희낙낙하며 술을 마실 때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영순이의 손을 저는 보았습니다. 과도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영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면서까지 그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요. 그놈들은 영순이를 돈 많고 멍청한 노인네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은이와 철수는 영순이가 안방에 들어가면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서로를 더듬었고 영순이가 귀가 어둡다고 생각했는지 은밀한 대화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이 노인네 언제 죽냐? 그 보험금 남은 거랑 이 아파트까지 받으면 우리 진짜 떵떵거리며 살 텐데. 조금만 참아. 요즘 혈색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더라. 일주기 지나고 나면 슬슬 요양원 이야기 꺼내봐. 방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영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 새끼가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게 사무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호의 일주기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순이는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은아, 이번 민호 제사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구나. 그리고 철수 그 친구도 꼭 오라고 해라. 내가 그날 너희 둘한테 줄 선물도 있고 아주 중대하게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선물과 중대하게 할 이야기라는 말에 지은이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아마도 재산 증여나 재혼 허락 같은 걸 기대했겠지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영순이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D-데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영순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시장 최고의 식재료를 사다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생전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지만 오늘은 민호가 먹을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호를 죽인 원수들에게 먹일 최후의 만찬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영순이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갈색 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농약이었습니다. 시골 고향 집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주 오래되고 독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명자야. 나 이거 쓸 거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다. 영순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덤덤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영순이의 손을 잡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고, 증거 영상 제출하고 법으로 해결하자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이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이미 이승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남겨둔 서늘한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순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지은이와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서 아주 예의 바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철수 오빠도 인사드린다고 같이 왔어요.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민우 녀석 보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기 뭐해. 이것 좀 사왔습니다. 영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냐 잘 왔다. 어서 들어와라. 내가 너희 온다고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거실 한가운데 차려진 제사상에는 민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앞에 민호를 죽인 살인자들이 앉아 넙죽 절을 하는 꼴이라니.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을 올리고 나서 영순이가 차려준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영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특별히 준비한 그것을 꺼냈습니다. 미리 끓여둔 버섯 전골 냄비와 귀한 담금주라고 속인 술병. 거기에 영순이는 아까 그 갈색 병의 액체를 망설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치사량만큼의 독을 탔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이게 다 민호가 너희 주라고 시킨 밥이다. 영순이가 냄비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와 철수는 아무 의심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국물을 훌훌 떠 마시고 고기를 씹어 삼켰습니다. 영순이는 그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고 그들이 먹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먹이를 먹는 돼지를 바라보는 도축업자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맛있니?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가는 길 배고프지 않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지은이가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의아한 듯 물었지만 영순이는 대답 대신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자, 술도 한 잔 해라. 이게 아주 귀한 술이야. 마시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술이지. 철수는 넙죽 술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중대한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선물도 주신다고. 철수의 얼굴이 술기운과 탐욕으로 불구스름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영순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오디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순이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물? 그래, 줘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여기 있다. 영순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죽은 거 맞지? 숨 안 쉬는 거 맞지? 확실해. 내가 확인했어.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살면 그게 괴물이지. 순간 숟가락질을 하던 두 사람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술잔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영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맞아. 아까 119 구급대원한테 연기하는 거 봤어? 나 배우 해도 되겠더라. 스피커에서는 1년 전 그날 밤 낚시터 차 안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악마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오디오 앞에 서서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때? 너희 목소리 들으니 반갑니다. 내 아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지는데 너희는 차 안에서 히터 틀어놓고 낄낄거렸다지? 그게 참 재미있었나 보구나. 어머니, 이게 무슨... 철수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지은이는 목을 감싸 쥐고 캑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속이 좀 타들어가는 것 같니? 그게 바로 내 아들이 물속에서 느꼈을 고통이다. 아니, 그건 시작도 안 했어. 내 아들은 물이 폐로 들어차서 죽었는데 너희는 이제 불이 오장육부를 태우며 죽게 될 거야. 영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바닥을 기며 영순이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119 좀. 119? 내 아들 죽어갈 때 너희가 119 부르는 척만 하고 구경했다면서? 나도 똑같이 해주마. 너희가 죽어가는 꼴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구경해주마. 영순이는 철수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두 사람이 토해낸 음식물과 거품이 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어대는 그 끔찍한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비명으로 바뀌는 그 처절한 목소리. 하지만 영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의자를 끌어다 놓고 그들 앞에 앉아 그 지옥도를 감상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방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독을 먹고 죽어가는 저들도 무서웠지만 그 앞에서 표정 하나 없이 앉아있는 내 친구 영순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한이 깊었으면 사람 죽는 걸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영순이의 등 뒤로 민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괴물이 되어 아들의 원수를 갚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희 죽으면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지옥 가서 민호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나는 감옥 가서 죄값 치를 테니. 지은이와 철수의 움직임이 점차 잦아들 무렵 영순이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잡아가세요. 그것이 그 비극적인 밤의 끝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남겨진 건 차갑게 식은 세 구의 몸뚱이와
살인자가 되어버린 슬픈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온통 붉은 경광등 불빛과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요란하게 도착했고 들것에 실려 나가는 두구의 시신 위로 하얀 천이 덮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몰려나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살인이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였대. 독하다 독해. 어떻게 사람한테 농약을 먹여?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영순이는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형사들이 양옆을 붙잡고 있었지만 영순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곧은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그 표정은 지독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경찰차에 타기 직전 영순이가 인파 속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요. 영순이는 저를 보고 씩 한번 웃어 보였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하더군요. 명자야 고맙다. 이제 가서 밥 챙겨 먹어라. 그게 영순이가 세상 밖에서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타고 간 자리에 남은 건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뿐이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영순이는 변호사도 거부했습니다. 판사 앞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며느리와 그 내연남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법이 그들을 심판하지 못해서 어미인 제가 직접 벌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법정은 술렁이었지만 살인은 살인이었습니다. 영순이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엽기적인 시어머니, 농약살인 사건의 전말. 사람들은 혀를 찾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며느리의 폐륜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순이는 괴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면회실에서 그 괴물이 된 제 친구를 마주하고 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영순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흰머리는 더 늘었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감옥 밖에서 아들을 잃고 미친년처럼 헤매던 그때보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지금이 더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영순아, 밥은 잘 먹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제가 울먹이며 묻자 영순이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밥 잘 나온다. 주는 대로 꼬박꼬박 먹고 있다. 내가 건강해야 죗값도 끝까지 치르지 않겠니? 사람들이 밖에서 너 욕 많이 한다. 억울하지도 않니? 왜 변호사도 안 썼어? 민호 일 그 녹음 파일이라도 제대로 공개해서 정상 참작이라도 받지. 제 말에 영순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됐다. 사람들이 욕하는 거 당연하다. 어쨌든 내가 사람 둘을 죽이지 않았니? 살인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야. 나는 그걸 알고 저지른 거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내 마음이 편해. 영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다가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야. 내 새끼가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데 낄낄거리며 구경만 하던 그년 놈들. 내가 그놈들 살려서 떵떵거리게 놔뒀으면 나는 죽어서 민호 얼굴 못 본다.
나는 살인자가 되었지만 적어도 내 아들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애미가 되었다. 그거면 됐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빌고 또 빌다가 나중에 저승 가서 민호 만나면 그때 미안했다고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안아줄 거다. 영순이의 눈가에 그제야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건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 되었다는 교도관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영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명자야. 너는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라.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우리 민호 생각날 때 향이나 하나 피워줘라. 나는 여기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아서서 철문 뒤로 사라지는 영순이의 작고 굽은 등을 보며 저는 면회실 유리를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2084번. 그 차가운 숫자가 제 친구의 남은 생을 가두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의 영혼만은 이제야 비로소 그 지독한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악인들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불륜남과 웃으며 미래를 설계하던 그들을 법은 죄인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스스로 살인자가 된 제 친구 영순이는 과연 비난받아 마땅한 악마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슬픈 어머니일까요? 물론 사적인 복수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는 씻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오죽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일은 넘은 노인이 농약병을 손에 쥐었을지 그 찢어지는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누가 감히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을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영순이가 며느리도 돈도 복수도 없는 곳에서 그저 민호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말입니다. 따뜻한 밥 지어 아들 입에 넣어주고 아들이 벌어온 월급 봉투에 웃음 짓는 그런 소박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파동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영순이의 슬픈 선택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정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친구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모정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